한번 들어가면은 왜 저럴까? 예, 예. 이 것이 하나의 큰 장난이에요, 장난. 자장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좀 약간 좀 스텝이 꼬이는 얘기를 해버렸죠. 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예, 예. 헌법의 위반이 아니고 이거는 편의적으로 자꾸 케이스마다 자기 유리하게끔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게는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그들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꾸리자는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어서 예. 뭐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예, 부분에는 재판 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최초로 구속이 되면 이해 당사자 그룹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해 당사자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방향성을 결정을 해놓고 분풀이로 하기 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그러면 그 공정성이 이제 훼손된다는 거거든요. 강서구에서는 20대 조모 씨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분권형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예. 외치와 내치 사이에 권력 분쟁이 생겨서 예. 정부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데 예. 이거 부분이 사실인가요? 예. 만약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각 자체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거든요. 심의기관. 심의기관. 그러니까 조정 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분권형 대통령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 내각을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수장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뀐 정권의 현 권력에 이제 충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인사권의 문제라고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자문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행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게끔 어떤 그 인사추천위원회 각 그 권력기관마다 인사추천을 두어가지고 그 수장은 호선제로 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식으로.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이제 4번째 방송인데요. 우리 이제 국민대학의 강상원 교수님 전문가로서 모셨습니다. 강상원 교수님 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강상원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 지금 우리 헌법 개정 국민주권 회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뭐 최근에 있었던 활동하고 예. 또 앞으로 하셔야 될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의 그 안도 또 제가 제시한 안도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에 여야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동의한 순간에 그 헌법 투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그랬어요. 이 뭐냐면 전체 헌법을 지금 서로 조율하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자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도 몇 가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선거법 논의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좀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는 헌법 부칙에다가 이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2020년 5월 30일 이전까지 헌법을 개정하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러다가 또 진흙탕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원포인트 개혁이라는 개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빨리 권력 구조부터 바꿔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 소개도 한번 그럼 이 방송이니까 매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국민주권 헌법 개정 국민주권 회의에서 저희 그 헌법 개정 국민주권 회의에서 그 동안에 한 2년 동안에 활동하면서 또 실제로 1년 동안 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헌법 개정 내용을 손쉽게 한번 알려보자 취지에서 책자를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국민 참여 개헌 108 Q&A를 해서 우리가 헌법 전문부터 헌법 개정까지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에서 또 다른 뭐 집회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너무나 그 국회 차원에서의 그 동력이 떨어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2월 달에 아마 저희가 아마 국회 정문 앞에서 지금 그 시위를 지금 개헌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의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분권형이나 내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 좀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군사 독재 하에서는. 그래서 분권형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뭐 외치 내치로 나누면 혹시 권력 분쟁이나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일이 추진되고 완전 엉망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지금 몇 번 우리 같이 방송하셨으니까 이제 너무 이 헌법에 대한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별로 없어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시사 이슈하고 헌법과 연결시키는 우리 좀 말씀을 좀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말씀하셔야 되는 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이제 국정감사가 저번 주로 속기사선에서 내려놓으세요. 김진태 의원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간 자료의 무단 유출로 고발했고 심재철 의원은 이에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심재철 의원님은 빠져야 됩니다. 감사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심재철 의원님은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민주당의 강병원, 김경호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수준을 좀 보세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뭡니까 이게? 자, 그 장모 최모씨 사건, 300억 장고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결과가 발표됐는데 드디어 국회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1명만 신뢰하는 기관이 돼버리고 최하위 기관이 돼버렸죠. 그 이유 중에서는 근데 제가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그 식견도 있으시고 뭐 또 지금까지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상당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회만 들어가면은 왜 저럴까? 이 과연 국회의원들의 잘못인가, 개인적인 잘못인가? 근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국정감사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언론에서 내보낸 적은 없어요. 거의 없고, 뭐 고양이를 들고 왔다, 무슨 뭐 한복을 입고 왔다,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공방이 있었다. 하여튼 그래서 뭐 태권도 복귀까지 입고 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진국 정치냐,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상에서 국회의 권한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수님? 아마 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그 찬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유신 시대에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게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이제 우리가 구창헌법 개정 87년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이번에 그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이제 자문위원들 간에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국정감사를 폐지를 하고, 국정조사를 갖다가 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왜냐면은, 국회의원들로 봐서는, 이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장난이에요, 장난. 장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존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미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 저희가 그 자문위원을 만들 적에도 국정감사를 그대로 넣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국정조사는 마찬가지. 뭔가 증거가 발견돼 가지고 와서 가는 거지요. 국정감사는 뭐냐? 날짜를 정해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병이 초기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정기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처럼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 동안이죠. 20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감 기관도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견제와 또 감시, 또 조사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뭐 그 정치학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국 의회는 되기 때문에 장관은 어차피 의원이 맡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정치 체제죠. 이게 지금 이게 또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정치인이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손을 좀 이렇게 대서 좀 정치 영역이 좀 행정에 좀 더 깊이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시 감사 체제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게 아마 일단 국회 자문위 안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현행처럼 존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게 되면 이벤트성이 많고 폭로성이 많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권력구조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 내각제를 말씀하신 영국의 내각제를 말씀하신 권력 융합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선정된 내각이 와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논의가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회 자체와 집행부 자체가 되게 큰 갈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 오는 단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 국회 자체가 소위 5년 후에 어떤 그 대통령제를 위한 선거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다 보니까 항상 전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감사라기보다도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회의 어떤 그 자체의 모순이라기보다도 권력 구조상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책이 뭐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로 보니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어떻게 저거를 한마디, 7분 주잖아, 7분. 7분에 그거를 감사를 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는 또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정말 이거 볼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느낌이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의회, 국회에 대한 불신감만 계속 거리는 거죠. 약간 이제 7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온 사람이 답변을 하려고 하고 이제 대답은 됐고요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또 국정감사 기간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감 대상 숫자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산하기관까지 하면 뭐 수천 개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니까 이번에 나온 자료가 7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그 국회의원 제한된 그 인원을 가지고 700여 개를 그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이 평양 공동선언 비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4월에 있었던 그 판문점회담보다 더 빨리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남북 군사 합의서를 심의 의결을 그냥 국회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남북협력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보수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비준이 위헌이라는 야당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에서 국가가 아니다.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교류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김의겸 대변인은 좀 약간 좀 스텝이 꼬이는 얘기를 해버렸죠. 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헌법의 위반이 아니고 이거는 남북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는 거다. 그런 발언하면서 저는 좀 귀를 의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로 진보 좌파 쪽은 지금까지 내재적 접근이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모든 그쪽의 이론이나 학설들이 발전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완전 반대 지점에다 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게 뭐가 꼬여도 한참 꼬였다.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뭔가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우리 헌법상에서는 이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대한민국의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고 한반도와 구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유엔에 동시로 가입된 게 1991년도 46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 가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되는 의지, 이런 정통성에 대한 어떤 헌법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법상으로 봐서는 한반도와 구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편의적으로 자꾸 케이스마다 자기 유리하게끔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비록 헌법상에 봐서는 그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처럼 어떤 조약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헌법 60조에 보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약 아니면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의 취지, 기본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한 1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번 국정감사기관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죠.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럼 재정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또 군사 합의서 같은 거 같이 들어가셨지만은 정찰 업무를 우리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고 NLL 분계선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국가 안보와 치명적으로 관계된 사안이거든요. 뭐 이런 헌법의 기본 정신, 법률의 기본 정신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셀프 기준이 돼버린 거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또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최근에 북한 헌법, 김일성 헌법이라고 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봤고 북한 노동당 강령. 읽어보면은 우리에 대한 남침 또 좀 공산주의로 김일성주의로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적과 통일 명시가 되어 있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어떤 부담 이전에 국가 안위의 문제가 아직은 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나? 좀 뭔가 두 가지로 생각. 우리가 모르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무슨 막후에 뭐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 헌법에 대한 경신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문제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예산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이잖아요. 시정연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인상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치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포커스를 북쪽에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야가 통합이 돼서 어떤 그 남북의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 통합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현재 우리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저는 한번 하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소위 유튜브 방송 내전 중이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장악한 보수 세력과 또 공중파를 장악한 현재 여당 세력이 굉장히 공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통합이 안 돼 갈등이 심화된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관계를 위한 어떤 그 여야 간의 통합을 주장을 하시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적인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파트너로서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특정의 파트너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평양 공동선언 먼저 비준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법으로 보면 주법이 있고 종속되는 건데 이게 먼저 돼 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직 대사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이게 과연 조약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이 이게 조약이 아니고 선언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조약으로 통상적으로 봐서 국제관계에서 조약을 맺을 경우에는 그 아래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제 국회의 동의를 할까 통해서 발의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나 그 조약이라고 명시되는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그보다도 선언적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 국회의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 같은 경우도 국회의 어떤 전체적으로 동의하에서 진행이 돼야만이 그 후속 조치가 풀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DMZ 내랄까 말이죠. 그래서 유엔사 권한의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현재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에 행사도 아마 좀 연기가 됐잖아요. 유엔사에서 이렇게 좀 철도 연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는 현 정권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느낌. 이게 이제 야권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미 관계의 어떤 서로 조율하는 것에 비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추어리즘이요. 왜냐하면은 만약 정당이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정당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모아져서 집권 여당이 돼서 정책이 반영될 때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다시 정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당 베이스에 의한 어떤 지속성이 별로 없고 정당의 의미가 없죠. 별로 없죠. 정책을 정당에 연결하는 거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실세 그룹이 항상 형성되어 왔다 보니까 그 실세 그룹이 갖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이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청와대의 몇 명 수석과 몇 명의 비서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통일 문제도 통일 문제지만 경제는 더 큰 문제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와 상당히 밀접된 부분이 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깊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제 책 보세계 문헌다에서 좀 분석을 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은 김일성의 한일운동으로 세워진다라고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친일 청산을 못해서 우리나라는 역사 정통성이 좀 떨어진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주국가로서의 좀 그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진보좌파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세 가지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새 리성군, 냉면 발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부분에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이 대화 측면에서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또 우리가 3주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헌법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너무 시사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 더 좀 해야 되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게는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그들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꾸리자는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어서 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예. 뭐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는 재판 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최초로 구속이 됐죠. 이건 조금 사법 사상에도 좀 획기적인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이죠. 박주민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인데 이 재판부에만 지금 놔두면 또 제 식구 감사 기회로 될 것 같으니까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 거기서 재판부를 구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잘 읽어보지 못해. 아마 정치권이나 뭐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 그건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추천위원회를 두자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특별재판부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대한변협, 그 다음에 판사회의, 그다음 시민사회, 이 세 그룹에서 3명씩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한변협, 판사회의,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대 3대 3. 동일하게 동수해가지고 9명이 추천이 되게 되면은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1명을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을 하고 3명을 이제 특별재판부에 법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 법을 다 못 읽어봤는데 그럼 어떠한 사건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 우리야말로 규정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건 나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게 위헌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보게 101조에 보게 되면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행 법인 내에서는 민간인은 사실 법관으로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 현재 특별재판부 재판을 보게 되면 시민사회가 3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재판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9명 중에서 이제 1명이 영장 전담 판사가 되고 3명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재판부를 형성하는 법관을 선발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가 9명이 모여서 재판부를 구성을 할 때 그 재판부 법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은 법원에서 뭐 어떻게 좀 고등법원 같은 난수를 써갖고 이렇게 좀 랜덤하게 뽑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재량권에서 그 법관을 한다니까 3명이 이라든지 단독 판사라든지 아니면 이 법원은 대법원이니까 11명까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법관의 구성을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법관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쪽에 유연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소위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판사에 의한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배당 자체도 하나의 사법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추천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시민단체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그런 그 유연성의 그 여부 하나 문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민사회가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 그룹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이게 처음부터 이해 당사자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방향성을 결정을 해놓고 분풀이로 하기 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그러면 공정성이 이제 훼손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성도 있고 공정성도 문제가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게 딱 느낌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특별재판부 그때 느낌이 수천 명이 죽었죠. 딱 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거를 이거에서 방증을 하는 거죠.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 이 사람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사람이 이렇게 법관들이 이렇게 형성하면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고
이렇게 우선 저런 그렇죠.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미 전제로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이제 그 프랑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친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 본다면은 이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럴 경우에 특별 재판을 둔다는 이야기는 정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정치화된 거죠. 네, 그래서 사법부까지도 만에 정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뭐 특검도 아닌 현재의 검찰 체제하에서 깜짝 놀란 게 현직 판사가 8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민간인은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과연 그 판사, 사법부의 어떤 그 분위기랄까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는가. 소위 그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판사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의 대다수가 이렇게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사법권에 대한 이게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 제가 하나 더 놀란 게 뭐였냐면은 야당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이 양반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인데 어떤 글이 올라가 있었냐면은 소위 그 판사들이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검찰에서 했는데 무더기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었죠. 예. 근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 판사가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심하죠. 저 그 페북에 올린 그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그 올린 내용을 보고 야, 자기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자기는 주장할 텐데 그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하나의 그 증거 인멸 혐의로 씌워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 헌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군, 국정원,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그 기관들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강하고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정권 바뀌면 저렇게 따라지나. 야,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사람이. 그런 그 권력지향적이고 권력 해바라기 같은 그런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제의 권력기관에 대한 그 대통령 인사권을 뭔가 좀 제한을 시키고 각자 좀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감사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었어요.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 특속에서 일하는 이제 회계 감사를 해가지고 국회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감사원을 조직을 하고 그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국세청이랄까 검찰이랄까 다른 어떤 경찰이랄까 권력기관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깊은 논의는 감사원은 뭐 제가 좀 어떻게 기억이 나는 게 4대강에 대한 감사도 정권마다 다 달라졌거든요. 감사 결과가 달라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정권에 앞장섰던 사람들,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들의 말로도 별로 안 좋더라. 이제 지내보니까요. 누구라고 여기 방송에 얘기, 모 경찰청장 같은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별로 썩 안 좋게 끝나더라는 게 역사적인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그 헌법에서 뭔가 선진국형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에 쏠려지는 권력이 너무 강하다. 여기 좀 수정을 할 때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분권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실제로 상권이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위상이 견제를 받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려했던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장치로 설계했던 것이 하나의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임명한 총리일 경우에는 그 임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견제하지 못되지만은, 그러나 총리라는 위상의 어떤 그 포지션이 대통령의 어떤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연합이든 아니면은 뭐 단독이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총리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상당히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아마 앞으로 그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일반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요. 이 강서구에서는 20대 조모 씨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분권형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외치와 내치 사이에 권력 분쟁이 생겨서 정부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거 부분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나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으로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총리 중심, 그다음에 이제 가변형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문에서 나왔던 것은 대통령 중심 분권형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외치와 내치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은 그 내치와 관련 경제 문제이지만 사실 외교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이것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가 지원한다 할 경우에 통일부의 문제냐, 뭐 건설교통부의 문제냐, 철도 같은 연결 같은 것 때문에 말이죠. 아니면은 어떤 그 대북 제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어떤 외교 관계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 관계를 대통령제 하에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제로섬 게임,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게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독점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독점적인 그 제로섬 게임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바뀌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독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한다는 개념이라는 주도. 그러니까 만약에 외교, 국방, 안보를 대통령이 주로 하고 있다고 내치와 관련 부분을 총리가 한다 할 경우에 외치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를 한다는 것이고, 내치와 관련된 부분은 총리가 이제 주도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만약에 남북 철도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뭐 건설 교통부하고 그러면 통일부하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할 수 있으면 한 장관으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팀제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비약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각 자체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거든요. 심의기관. 그러니까 조정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 내각을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갈등과 또 상충된 조항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 내각회의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심의기관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대통령 참모들이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저게 한번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분권형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각을 갖다가 하나의 의결기관을 한다. 이게 하나 저희가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장관제라는 걸 또 이제 하기로 했었어요. 책임장관제. 이게 그 관련 통일에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뭐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장관제를 돌고 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게 구성됐냐면은 외교 정책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통일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장이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이 총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각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심의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권력기관들, 군, 경찰, 뭐 국정원, 뭐 검찰, 국세청, 그 다음에 그 감사원 같은 그런 그 부분들이 사실 내각에서의 그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위한 어떤 그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너무 맹종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것이 제일 아마 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뀐 정권의 현 권력에 이제 충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인사권의 문제라고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자문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행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게끔 어떤 그 인사추천위원회 각 그 권력기관마다 인사추천을 두어가지고 그 수장은 호선제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식으로 그런 인사추천위원회 제도가 지금 그 심도 개헌이 검토되어 있다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대가 되게 되면 국회는 야권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소수당이 대통령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대통령제에서는 여소 야대의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야당과 여당이 만나는 그 일정까지도 그냥 협의를 해야 돼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거 갖다가 이제 별거 정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극한 대립은 별거 해가지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모든 것이 그냥 식물국회가 되는 상황이 와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에 내각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각회의, 강요회의 열게 되면 말이죠. 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리와 대통령, 거기에 속한 세력들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동거정부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은 동거정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별거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적에 별거정부보다는 동거정부가 그래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소 야대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제보다는 이런 분권형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 분권형이나 내각제 이런 거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과연 저렇게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긴 좋은 거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원히 정치인들한테 맡겨놔갖고 이건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반 정치 제도와 어떤 권력 구조, 정부 형태 간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정치 제도의 헌법 사항이 아닌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요구를 반영하면서 싹 바뀐다고요. 근데 권력 구조는 헌법 사항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권력 구조와 이 정치 제도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분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대통령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선거 제도로 할까, 정당의 제도로 할까, 지방 분권의 정도로 할까, 정치 문화가 과연 현재의 권력 구조 시스템과 이게 조공성이 있느냐, 정합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권력 구조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체질 자체를 형성하는 이런 제반 정치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채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러한 그 강연을 할 때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 이러한 그 제반 정치 제도와 권력 구조의 매칭 관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권력 구조를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번에 분권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한번 저번에 보셨던 그 다이아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한 주는 좀 라이트하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지금 11월 3일인데요. 이번 주차는 여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